전하, 신은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1597년 7월 한산도 앞바다 조선 수군의 상징이었던 이순신은 이제 겨우 12척의 배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그는 100여 척의 함대를 지휘하던 삼도 수군 통제사였습니다. 명량 해협 앞에서 그가 마주한 것은 무려 330척에 달하는 일본 수군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자살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순신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은 왜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조선 조정, 그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나라가 그를 이 자리까지 몰아넣은 겁니다. 투옥, 고문,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 과정을 거쳐서 말입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이순신의 나이는 47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정년을 눈앞에 둔 중년의 군인이었죠. 그런 그가 전라 좌수사로 부임한 지 1년 만에 조선 수군의 전설이 됩니다. 옥포해전, 사천해전, 당포해전, 그리고 한산도 대첩까지 연전연승이었습니다. 특히 1592년 7월의 한산도 대첩은 압권이었습니다. 하익진이라는 독특한 전술로 일본 수군 73척 중 59척을 격침시켰습니다. 이 한 번의 전투로 일본의 서해 진출은 완전히 막혔고 육지에서 고립된 왜군은 보급로가 끊겨 남쪽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라를 구한 영웅. 백성들은 그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한양의 조정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신이 너무 독단적이다.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공을 세우려고 무리한 작전을 펼친다. 전쟁터에서는 영웅이었지만 조정에서는 골칫거리로 여겨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가 전투에서 이길 때마다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특히 선조 임금 주변의 신하들은 이순신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순신은 전형적인 조선시대 관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윗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법을 몰랐고 틀린 명령에는 안 됩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정치적 줄타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전쟁에서 이기는 것, 백성을 지키는 것만 생각했죠. 1597년 초 드디어 결정타가 날아옵니다. 일본의 장수 가토 기요마사가 출동한다는 정보가 들어왔고 조정은 이순신에게 즉시 출병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이 정보가 적의 함정임을 간파했습니다. 출병하라는 선조의 명령에 신은 출병할 수 없사옵니다. 이것은 적의 계책입니다라며 출병을 거부했습니다. 선조는 격노했습니다. 전쟁 영웅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명을 거역한 신하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이순신은 한양으로 압송됩니다. 기다리고 있던 것은 투옥과 고문이었습니다. 감옥에서 모진 고문을 당하던 이순신. 그의 몸은 부서져 갔지만 그의 입에서는 끝내 거짓 자백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형 직전까지 갔던 그는 여러 신하들의 간청으로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직위는 박탈당했고 백의종군 명령이 떨어집니다. 죄인의 몸으로 전쟁터에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이 조선 수군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순신을 대신해 삼도수군 통제사가 된 원규는 칠천량해전에서 왜군과 맞서다 참패합니다. 조선 수군은 거의 전멸했습니다. 배는 12척만 남았고 병사들의 사기는 바닥을 쳤습니다. 이제 다시 이순신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라가 그를 감옥에 가두고 폭행하고 모욕을 주었지만 결국 그를 다시 불러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순신은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가 됩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 쥐어진 것은 12척의 낡은 배와 공포에 질린 병사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은 왜 이 모든 것을 받아들였을까요? 자신을 이렇게 대한 나라를 위해 왜 다시 목숨을 걸었을까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은 단순한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순신이라는 사람의 본질을 보여주는 선언이었습니다. 12척이면 충분하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12척이라도 있으면 싸울 수 있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조정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선조 임금은 이순신에게 수군을 해체하고 육군에 합류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사실상 수군을 포기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바다를 내주면 남해안 전체가 일본의 손에 넘어갑니다. 호남으로 가는 길이 열리고 조선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순신은 다시 한번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수군이 없으면 적이 호남을 칠 것이고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습니다. 두 번째 불복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겁니다. 조선시대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순신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투옥과 고문, 죽음. 그 과정을 몇 달 전에 직접 겪었으니까요. 그런데 왜 또다시 같은 선택을 했을까요? 이순신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옳은 것이었습니다. 윗사람의 명령이라도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하는 것. 백성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목숨보다 중요하다고 믿는 것. 이것이 그가 평생 지켜온 원칙이었습니다. 이순신의 어린 시절을 보면 이미 그런 성격이 드러납니다. 서울 건천동에서 태어난 그는 양반 집안이었지만 넉넉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28회 묵과 시험에 도전했다가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포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그 자리에서 버드나무 가지로 다리를 묶고 시험을 끝까지 치렀습니다. 합격한 뒤 관직 생활을 하면서도 그의 원칙주의는 계속됐습니다. 함경도 조산보 만호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북방 지역 최고 책임자는 이일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일이 군사훈련 시찰을 나왔습니다. 형식적인 자리였죠. 보통은 상관을 위해 좋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달랐습니다. 훈련 도중 상관 이일의 명령이 잘못됐다고 판단하자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이일은 당연히 분노했고 이순신은 파면당합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습니까? 그냥 따르는 척이라도 하지 그랬습니까? 이순신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틀린 것은 틀렸다고 해야 합니다. 이런 성격이 그를 계속 곤경에 빠뜨렸습니다. 1589년 전라도 조방장으로 있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전라도 관찰사가 부당한 명령을 내렸고 이순신은 또 거부했습니다. 결과는 또다시 파직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답답해했습니다. 가족들도 걱정했습니다. 조금만 융통성을 발휘하면 안정적인 관직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매번 부딪히느냐고 말이죠. 하지만 이순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원칙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념이었고 백성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이 터지고 그가 전라좌수사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장수들은 전쟁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평화가 오래 이어졌고 군사들은 훈련 대신 농사일을 했습니다. 무기도 관리가 안 됐고 배도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죠. 하지만 이순신은 달랐습니다. 부임하자마자 그는 전쟁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거북선을 개발하고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무기를 점검했습니다. 전쟁도 안 일어나는데 왜 저렇게까지 하나? 주변에서는 수군절도사 이순신이 쓸데없는 일에 너무 집착한다고 수군거렸습니다. 1년 뒤 왜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육지의 조선군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의 수군만은 달랐습니다. 준비된 군대였습니다. 옥포에서, 사천에서, 당포에서, 한산도에서 계속 승리했습니다. 이순신의 승리는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원칙을 지킨 사람이 거둔 결과였습니다. 남들이 편하게 살 때 준비했고 남들이 타협할 때 원칙을 지켰던 것의 결과였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승리가 그를 더 큰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공이 크면 클수록 시기도 커졌습니다. 조정의 신하들은 이순신을 견제하기 시작했고 선조 임금조차 그를 불편해했습니다. 저자가 너무 독선적이다. 왕의 명령도 제 맘대로 판단하지 않는가. 그가 평생 지켜온 원칙이 그를 파멸로 몰아넣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이순신의 원칙이 틀렸던 걸까요? 1597년
9월 16일 명량해협. 이순신이 이끄는 배는 12척이고 마주한 일본 수군은 330척이나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싸움이 아니라 학살이 될 상황이었습니다. 이순신의 부하들조차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일부 장수들은 배를 버리고 육지로 도망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하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정신론이 아니었습니다. 이순신에게는 치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명량해협은 좁았습니다. 폭이 약 300m 정도밖에 안 되는 좁은 물길이었죠. 게다가 물살이 엄청나게 빨랐습니다. 하루에 4번 방향이 바뀌는 조류가 흐르는데 그 속도가 시속 11km에 달했습니다. 성인 남자가 달리는 속도와 비슷할 정도였죠. 이순신은 이 지형을 선택한 겁니다. 넓은 바다에서는 330척을 이길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좁은 해협에서는 달랐습니다. 아무리 배가 많아도 한꺼번에 들어올 수 없었죠. 게다가 조류를 잘못하면 일본 배들끼리 부딪히게 됩니다. 9월 16일 새벽 물때를 계산한 이순신은 전투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배를 해협 입구에 딱 세워 놓았습니다. 다른 11척은 그 뒤에 있었습니다. 일본 수군이 밀려왔습니다. 앞에서는 수십 척의 배가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이순신의 배 한 척이 그 모든 배를 막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발포하라. 이순신의 함대에서 포탄이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적의 숫자는 너무 많았습니다. 일본 배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왔고 뒤에 있던 조선 배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배는 뒤로 물러나려고 했습니다. 이순신은 후퇴하는 배를 향해 화살을 쐈습니다. 자기 편을 향해 쏜 겁니다. 물러서는 자는 군법으로 다스린다. 이 순간 이순신은 적보다 자기 부하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공포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전투는 몇 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이순신의 배는 포탄을 계속 쏘아댔습니다. 좁은 해협에서 일본 배들은 제대로 기동할 수 없었습니다. 앞의 배가 공격받아 멈추면 뒤의 배들도 막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조류가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아침에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던 물살이 이제 반대로 흘렀습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시속 11km의 물살이 거꾸로 밀려온 겁니다. 일본 배들은 갑자기 밀려오는 물살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배들이 제멋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부딪히고 방향을 잃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순신이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진하라. 조선 수군은 혼란에 빠진 일본 함대를 향해 돌격했습니다. 일본의 지휘배가 격침되었고 지휘체계가 무너졌습니다. 일본 수군은 혼비백산에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드디어 전투가 끝났습니다. 일본 배 330척 중 최소 130여 척이 격침됐습니다. 조선 수군은 단 한 척도 잃지 않았습니다. 12척으로 330척을 막아낸 겁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판단과 철저한 준비,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만들어낸 승리였습니다. 명량 대첩 이후 일본의 수륙병진 작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일본군은 다시는 호남으로 진격할 수 없었습니다. 조선은 다시 한번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를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이순신의 전술적 천재성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이순신이 명량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평생 지켜온 원칙 때문이었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 지형을 연구하는 것, 조류를 계산하는 것, 부하들을 훈련시키는 것, 이 모든 것은 그의 원칙주의에서 나온 결과였습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12척만 남았을 때 포기했을 겁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확히 구분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조정은 수군을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명령을 거부했고 그 선택이 나라를 구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이순신이 명령을 거부한 것은 반항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큰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순신의 운명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598년 11월 전쟁은 막바지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 사망하자 일본군은 철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냥 순순히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7년 동안의 전쟁에서 손에 넣은 물자와 포로들을 최대한 가지고 가려 했죠. 이순신은 명나라 수군, 그리고 조선 수군과 함께 퇴각하는 일본군을 추격했습니다. 노량 앞바다에서 마지막 해전이 벌어졌습니다. 11월 19일 새벽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이순신의 함대는 500여 척에 달했습니다. 명량 때의 12척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였죠. 일본 수군도 500척 정도였습니다. 양측 모두 총력전이었습니다. 전투는 치열했습니다. 일본군은 살아서 돌아가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이순신은 그들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7년간의 전쟁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서는 이번 전투가 중요했습니다. 해가 뜨고 오전 내내 전투가 계속됐습니다. 수많은 배가 불타고 가라앉았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이순신은 선두에서 지휘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쯤 어둠 속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이순신이 쓰러졌습니다. 일본군이 쏜 탄환이 그의 왼쪽 겨드랑이를 관통한 겁니다. 치명상이었습니다. 피가 쏟아졌습니다.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이순신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조카 이완과 아들 이회가 그를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이미 숨이 끊어지고 있었습니다. 전투가 끝나지 않았다.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이순신은 전투가 한창인 상황에서 자신의 죽음을 숨기라고 했습니다. 만약 대장이 전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조선 수군의 사기가 떨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전투는 계속돼야 했습니다. 이회와 이완은 이순신의 시신을 배 안으로 옮긴 뒤 방패로 가렸습니다. 그리고 이순신이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계속 전투를 지휘했습니다. 이순신의 목소리를 흉내내고 이순신의 깃발을 그대로 세워두었습니다. 오전 내내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고 정오가 되어서야 일본 수군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200여 척의 일본 배가 격침됐습니다. 살아남은 일본 배들은 허겁지겁 도망쳤습니다. 전투가 끝난 뒤에야 이순신의 죽음이 알려졌습니다. 조선 수군은 통곡했고 백성들도 울었습니다. 7년간의 전쟁을 이끌고 나라를 구한 영웅이 마지막 전투에서 쓰러진 겁니다. 그것도 전쟁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말입니다. 이순신은 53의 나이에 전사했습니다. 그의 죽음을 두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마지막 전투에서 그렇게까지 앞장섰을까? 이미 전쟁은 사실상 끝난 거나 다름없었는데 조금만 뒤에서 지휘했어도 살 수 있었을 텐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앞장서서 싸운 사람이었습니다. 부하들에게 위험한 일을 시키면서 자신은 안전한 곳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그가 명령 불복종으로 감옥에 갔던 것도 12척으로 330척과 싸웠던 것도 마지막 전투에서 선두에 섰던 것도 모두 같은 이유였습니다. 그는 옳다고 믿는 것을 끝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순신의 시신은 아산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었습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선조 임금도 슬퍼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그를 의심하고 감옥에 가뒀던 왕이 이제 와서 그를 추모한 겁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이미 신경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왕을 위해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정을 위해 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다 건너 쳐들어오는 적으로부터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것이 그의 원칙이었고 그는 그 원칙을 지키다 죽었습니다. 노량해전이 끝나고 전쟁도 끝났습니다. 7년간의 임진왜란이 마침내 막을 내린 겁니다.
이순신은 전쟁의 시작을 보았고 전쟁의 끝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끝과 함께 생을 마감했습니다. 과연 그의 죽음은 무엇을 남겼을까요? 이순신이 죽고 4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날 그는 조선 최고의 영웅으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살아있을 때 그는 영웅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조직에서 미움받고 투옥되고 죽을 뻔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순신은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는 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직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윗사람에게 아부하지 않았습니다. 명령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정치적 줄타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어떤 사람일까요? 회사에서 실력은 뛰어나지만 상사와 자주 부딪히는 사람.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사람. 직원들은 좋아하지만 경영진은 불편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회사에 꼭 한 명쯤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순신의 이야기는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조직에 순응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윗사람 비위를 맞추는 것이 정답일까요? 이순신의 삶은 그 반대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는 2번이나 왕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2번 다 옳았습니다. 만약 그가 명령을 따랐다면 조선은 망했을 겁니다. 1597년 초 일본군이 출병한다는 거짓 정보에 이순신이 출병했다면 조선 수군은 함정에 빠져 전멸했을 겁니다. 실제로 그 뒤를 이은 원균이 똑같은 실수를 했고 7천량에서 참패했죠. 1597년 가을 이순신이 수군을 해체하라는 명령을 따랐다면 일본군은 호남을 점령했을 겁니다. 전쟁은 끝났을 겁니다. 조선의 패배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명령을 거부했고 12척으로 330척을 막아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때로는 조직의 명령이 틀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상사의 판단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원칙에 따른 판단입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순신도 엄청난 대가를 치렀습니다. 투옥, 고문, 거의 죽을 뻔한 경험. 그는 옳은 일을 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고 그 선택 덕분에 나라가 살았습니다. 수많은 백성이 살았습니다. 이순신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전투에서의 승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원칙을 지킨 삶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순신을 기억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전쟁을 잘한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옳은 것을 위해 싸운 사람이었습니다.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 칼을 짚고 바다를 바라보는 이순신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 동상 앞을 매일 수만 명이 지나갑니다. 그들 중 몇 명이나 이순신이 얼마나 외로운 싸움을 했는지, 적과 싸우는 것보다 자기 편을 설득하는 것이 더 힘들었던 그 시간들을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외로움이 그를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조직에 미움받았지만 역사에 기억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이순신 같은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위기가 왔을 때 조직을 살릴 사람은 누구일까요? 상사 비위를 잘 맞추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원칙을 지키는 사람일까요? 이순신의 삶은 그 답을 보여줍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결국 다시 찾은 사람은 이순신이었습니다. 감옥에 가뒀던 그 사람을 다시 불러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옳았으니까요.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나라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이순신이 남긴 메시지입니다. 조직에 미움받더라도 원칙을 지켜라. 윗사람이 싫어하더라도 옳은 말을 하라. 그것이 결국 모두를 살리는 길이다. 쉽지 않은 외로운 길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가야 하는 길입니다. 이순신은 그 길을 걸었고 역사는 그를 기억합니다. 원칙을 지키며 조선이라는 나라를 구한 이순신의 생애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큰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